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조선시대에 흥선 이하응 이전에도 3명의 대용군이 있었는데 이 3명의 대원군은 죽고 난 다음에 대용군 칭호를 받은 거고 흥선 이하응이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살아있는 대용군이 된 거죠. 이 대용군이 굉장히 많은 업적이라면 업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흥선 이하응의 집권기에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큰 역사적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원군 그러면 흥선 이하응으로 일반 명사화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지난 시간에 흥선 대원군이 300년 말 일찍 태어났으면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실제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대원군의 개혁 작업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딱 10년간 대용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이 시기 정중앙인 1868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는 등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하필 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옛날에는 쇄국 정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역사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흥선대원군이죠. 자, 대용군이 1863년에 집권했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드리는데 3년 전인 1860년에 조금 야한 전쟁, 애로 전쟁, 제2차 아편 전쟁이 터집니다.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연합부대에게 개박살납니다. 진짜 청나라 황제가 장음성을 떠나서 어디 뭐 피난 가야 될 그럴 시기에 러시아가 둘 사이에 중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권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준 러시아도 청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걸 얻게 되는데 바로 연해주를 할량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연해주 땅을 가져가게 되니까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압록강은 강폭이 굉장히 넓은 강인 반면에 두만강은 강폭이 좁아가지고요. 말 타면 첨벙첨벙하고 건너올 수 있는 강이고 한겨울에 만약에 강이 얼면 몇 발자국만 미끄러져도 바로 국경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에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가 국경을 맞닿게 되니 러시아 군인들이 말 타고 한반도 조선 땅으로 자주 들어옵니다. 아니 러시아 아이들 보면 무섭잖아요. 말투도 싸나워요. 차이코프스키 막 fut바시발 그런 친구들이잖아. 저 욕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당시 또 조선인들은 키도 작고 그런데 러시아 남자들이 잘생겼죠. 러시아 남자들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 효도로 막 이런 인상만 생각하고 있나 봐. 저 어렸을 때요. 모스크바 대학에 노태우가 가가지고 뭐 연설하고 러시아 학생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러시아 청년들 보고 진짜 존잘입니다. 어찌 하나같이 잘생겼는지. 러시아 여인들이 미녀인 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친구가 러시아로 유학 가가지고 모스크바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때 백러시아인 여자의 파란 눈동자를 쳐다보는 순간 바로 사랑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김태희가 밭을 메고 있었고 소녀시대들이 군복 입고 총 들고 다닌다는 뭐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남자들도 그만큼 잘생겼다고요. 물론 러시아 남자건 여인들이건 간에 보드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약간 좀 비만화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투도 강하고 공격적이고 잘생긴 러시아 남자들이 막 이렇게 조선 땅으로 들어오니까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왜소했고 그런 열등의식이 생기죠. 그런 백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조선에는 천주교 교세가 상당히 확산돼 있었고 막말로 대원군 집안도 천주교 집안이에요. 고종의 유모가 천주교 신도였고 이 고종의 유모를 통해서 대원군의 부인과 대원군의 딸까지 천주교 신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이 천주교도들과 친했고 천주교도 관리들 중에 일부가 저 러시아가 이렇게 국경을 자꾸 넘나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니 프랑스 신부들이 마침 12명 정도 들어와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합시다. 대원군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거든. 그리고 프랑스가 상당히 좀 인상이 괜찮아요. 우리 동양인들 시각으로. 왜냐하면 유럽 인종들 중에서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키도 작고
좀 동양적이고요, 외모도. 말투도 사랑스럽죠. 앙리, 지단, 뭐 주댐무 막 그렇잖아. 실제로 키 작아요. 나폴레옹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도요, 앵글로 섹슨족이나 옆에 독일 뭐라 그래? 게르만 아이들보다. 축구도 그래요. 독일보다 못하잖아. 지금도 프랑스가 잘한다고요? 잘 생각해봐. 독일은 순수 게르만 혈통 다 백인들 아니야. 그런데 프랑스는요, 앙리건, 트레제게 압니까? 은바페건 포그바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조선에 관심을 안 가져요.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욕심을 냅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실제로 이곳을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처럼 안 되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열이 받아 있었단 말이야, 흥선 대용군이. 그런데 여러분, 대용군 입장에서는 전국을 이끌어가야 되고 왕의 아빠로서 섭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의 유생, 양반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요, 전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 원납전 징수했잖아. 양반들의 묘지린 벌목했잖아. 물론 서원철폐는 더 나중이긴 합니다만 당시 조선의 유생 양반들, 성리학자들은 위정, 척사적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위정, 정도를 지킨다.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다 사악한 거지만 특히 당시 성리학을 위협할 만한 학문 종교 사상이 뭡니까? 서학이잖아요. 천주학이에요. 천주교라니까. 근데 이걸 흥선대원군이 받아들이고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집안이라고 알고 있으니 당시 양반 유생들은 대원군만 생각하면 입이 이만큼 나오지. 그러니까 대원군도 유생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싶은 거야. 대원군이 유생들에게 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겠니?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이 대원군아, 다른 거 필요 없다. 천주쟁이만 죽여주면 우리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 컴플렉스 때문에 더 무서워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박정희가 뭐 반공 대명사 대통령이 돼버리듯이 자기 집안 자체가 천주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이 유생들에게 알았어, 내가 죽여줄게, 구경 잘해. 그러면서 당시 천주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주쟁이들을 전부 잡아들여라라고 하면서 죽여버리는데요. 기록상으로는 200명 죽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8,000명 정도 조선인 신도들을 죽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천주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입장에서 흥선대원군을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리겠죠. 저도 여기저기 순교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잠두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치가 좋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오면 한강을 감상하기도 하고 뭐 겸재 정선이 그림도 그렸던 곳인데 그곳에서 천주교 신도들 머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절두산으로 명칭도 바뀌죠. 절두산 이렇게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요. 가서 보시면 정말 그때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분노감이 좀 약간 생깁니다. 이게 이 8천여 명의 조선인 신도들을 잡아 죽여버리는 게 우리 역사상 최대 박해 병임박해입니다. 박해는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병임박해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조선인 신도 8,000명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 신부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 신부 중에 9명이 잡혀서 죽어요. 이걸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조선인 신도 8,000명이 죽음을 당할 때 남자 신도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을까요? 여자 신도들이 죽음을 당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잡혀 들어온 신도들의 숫자는 남녀 비율이 3대 1입니다. 남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순교당한 비율은 1대 2로 여성 순교자가 훨씬 많아요. 이건 거의 여성들이 6배 이상 순교를 많이 당했다는 건데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냥 죽이는 거 아닙니다. 너 천주쟁이야? 그런데 네가 여기서 배교를 하면, 네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럼 남자들 살겠다고 저 십자가 던지겠습니다. 저는 제사 의식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유교적 제사 지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배교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웃으면서 목이 잘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여성들이
순수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그만큼 전근대 우리 조선사의 여성들이 그만큼 억압받고 짓눌렸던 게 이 천주교라는 평등 사상을 통해서 신앙심이 깊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신부들에게도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성화를 요구하면 살려서 보내줄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조선인 신도들 중에 여성인 신도들이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어가는데 프랑스 신부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 9명이 목이 잘리죠. 9명이 죽고 3명의 프랑스 신부는 살아서 중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대표 신부가 리델이라는 신부인데 특히 리델 신부는 여장을 해가지고 청나라까지 도망을 쳐요. 청나라 북경이 있으면 북경 앞에 관문이 텐진이죠. 천진이라고 하죠. 그 텐진에는 프랑스 극동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극동 함대 사령관이 장리 제독, 로주 제독이었죠. 리델이 로즈를 만나서 이야 저 조선란 나라에서 우리 대프랑스 제국의 신부를 9명이나 죽였다. 그러니까 로즈 제독이 뚜껑 열려버리죠.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신분구조를 보시면 맨 꼭대기에 왕이 있고 그 다음 귀족이 있으면 왕과 귀족 사이에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쪽으로도 성직자는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당시 프랑스 로즈 제독 입장에서는 조선란 나라는 청나라도 자기들 발 아래 있는데 청나라 석방인 조선란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둠의 나라야. 그 어둠의 나라에서 대프랑스 제국의 신부를 9명 죽였다라고 하니까 로즈 제독이 뚜껑 열려가지고 청나라 정부에게 야 조선은 너희 청나라 석방인데 혹시 너희 청나라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니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로즈가 그러면 내가 가서 조선 혼내줘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 그건 알아서 하시든지. 그러니까 로즈가 조선 기다려. 내가 우리 나폴레옹 3세의 위대함을 너희 조선에게 보여줄게. 그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다음 시간에.